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김민호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른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동의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 만약에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이 이 분야에 감히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라고 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정도의 훌륭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패널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제 옆에 계시는 이인호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라는 제도를 소개하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1세대 또 우리 학자이시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당위적 명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역으로 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막연해집니다. 왜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되지? 그러면 이제 겨우 생각하는 키워드가 뭐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뭐 재산권의 보호 뭐 이런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느냐, 좀 우리 이인호 교수님께서 미리 배포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가 따갑게 들었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지가 결정해라. 무엇을,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자기가 결정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고, 그래서 거기서 맥이 나오는 것이죠.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한다라는 것, 우리 결정이라는 단어의 키워드를 넣으면 무엇을 결정한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결정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 처리에 동의한다 라는 것 때문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라는 것이 붙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제 너무나 형식적 동의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반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까지 또 단계별 동의를 또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제도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동의제도가 과거 종이문서나 오프라인이나 정보 처리가 단순한 시절에는 뭐 그나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빅데이터 또는 제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지금의 시기에서는 과연 이러한 형식적 동의가 개인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의 현 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로부터 가까이 계신 분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지연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예, 지금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이사도 맡고 계시고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구태연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도 하셨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형경 교수님이십니다. 예,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님이시고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시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패널 분들께 사전에 한 14가지 정도의 질문지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질문지를 보면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그 14가지 질문지를 제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고, 그 5가지를 또 요약하니까 3가지 정도가 가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가지로 줄이면, 첫째, 우리나라 법령상, 현행 법령상 동의제도의 현황은 어떻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법제 개선에 대한 지금 논의나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게 한 꼭지고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 동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또 해외에서 입법 동향이나 추진 동향은 어떤가라는 것이 또 하나 꼭지고, 마지막으로 동의제도의 개선을 한다면 어떠한 개선 방법이 있을 것인가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논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논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분을 순서대로, 첫 번째 꼭지는 이인호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옆으로 가시고, 두 번째 질문은 김영경 교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질문인 우리나라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과, 그리고 동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입법적 제도적 동향과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우리 이인호 교수님부터 좋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인호입니다. 이런 모임은 제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합니다만은, 예, 김민호 우리 그 개인정보법학회 회장님께서 기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소개했다기보다 잘못 제가 처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조금 글을 또 쓰고 해서, 근데 그때 제가 잘못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설계한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 우리 사회에 그 아까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표현이고, 기본권으로서 다른 유럽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보호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GDPR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 유럽 그 기본권 헌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저는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꼬르 동의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한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는 정보 주체, 개인으로서의 정보 주체가 가지는 내재된 자유이사입니다. 내가 동의를 하면은 그 법적 처리가,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가 설령 불법이라 하더라도 동의를 하게 되면은 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권은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언제나 있고, 또 철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다만 동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하나의 그 요소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이꼬르 동의권으로 생각하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마치 모두 불법이 된다, 이런 인식이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전문가들도 그런 글을 쓰는 걸 저도 보고요. 근데 동의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구분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 관한 정보를 누군가가 내 모른 채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정보 처리자가 나에 관한 어떤 정보를 네가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 권리, 열람권이죠. 액세스입니다. 그 라이트 액세스죠. 접근할 권리. 그 외에도 이제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수정할 권리, 또는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면 삭제를 할 권리, 요구할 권리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럽연합에도 한 10가지 정도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럽연합 GDPR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는 보호권을 침해하는 어떤 처리가 있다고 할 때, 정보 주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그건 합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권과 자기결정권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로 인해 가지고 내 정보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한테 얼마만큼 공개되고 이용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를 가끔 일으킵니다. 마치 정보 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 정보 주체의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동의 없는 것은 모두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바탕에서 지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걸 사전 동의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전 동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나마 합법성이라는 합법성 원칙을 도입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6가지의 합법적 요소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처리가 합법화된다. 합법화됐다고 해서 정보 자기결정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권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처리가 적법하냐 합법하냐를 판단할 때 동의 외에도 5가지의 적법한 처리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유럽연합의 접근 태도입니다. 보호 모델이죠. 그런데 일본은 전혀 합법성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그 뜻은 자유롭게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대신에 목적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수집 이용하기 전에 목적을 특정하고 그에 대해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3자 제공도 마찬가지로 사후 동의권을 사후 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고 자유롭게 제3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보 주체한테 사후 거부권을 줘서 정보 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때부터는 처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아예 합법성 요건 6가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작년에 그 GDPR을 모델로 해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소비자 보호법을 프라이버시법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은 그 법에도 합법성 요건이 없습니다. 거기는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 거부권을 인정하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액세스권이라든지 다른 권리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동의 제도를 잘못 저는 설계했다고 보는 게 동의가 원칙으로 해놓고 동의가 없으면은 전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아주 예외를 몇 개 좁게 설정했습니다. 저는 이거 시스템을 이 기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비자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용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가 소비자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또 사업자들은 사업자들대로 또 어쨌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조금 문제가 어쨌든 있는 법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이게 동의제도와 관련해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알지도 못하는데 막 어쨌든 동의하게 해놓고 또 동의를 했으니까 사업자가 면책이 되는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지금의 이 동의제도는 저는 분명히 조금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법제 현실에서 동의마저 받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최소 수집을 하고 목적 내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수많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경험하면서 어쨌든 업계가 제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뢰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저도 홈플러스 같은 것도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면
피해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쨌든 적절하게 대응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그 시스템 자체가 갖추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어쨌든 동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그런 그 경고를 준 그 이런 목적으로 어쨌든 사업자들이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또 알리는 그런 그 목적이 있지만 사업자에게도 이런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어쨌든 활용한다는 부분을 알린다는 측면에 있어서의 저는 충분한 그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굉장히 번거롭게 금융 같은 거 이용을 하다 보면 막 몇 장짜리 막 제대로 읽어볼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막 동의하도록 이제 하고 지금 최근에 뭐 금융 사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한테 알렸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자는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분명하게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실 이제 개선을 하기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저는 조금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동의제도마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자들이 목적 내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질 거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고 제가 최근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접근 권한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쇼핑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분야의 어플을 조사해 보니까 접근 권한에 대해서 한 30가지, 40가지를 사업자들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업의 특성상 꼭 받아야 되는 범위를 지금 넘어서서도 지금 받고 있어서 몇 개 업체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념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을 사업자의 사실은 이제 뭐 자율준수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서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동의제도마저 제대로 지금처럼 어쨌든 뭐 없어진다거나 뭐 개선이 된다든지 했을 때 소비자의 어쨌든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보호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태현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개인의 시대입니다. 지금 개인이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시절이 없었고요. 이제 우리는 뭐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다 해결을 했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개인정보권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는 보통 활용론자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저도 알고 보면 상당히 보호론자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지현 사무총장님 말씀과 똑같이 개인정보권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또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경제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두 가지 실패, 이제 이중 실패의 문제에 빠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유재산권도 완벽하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 같지만 또 역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일정한 제약이 많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공해가 심해지면 이부제 운행까지 정부가 강제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토지 공개념까지 있어가지고 일정한 보유나 거래까지 제한을 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사회적인 자산이거든요. 부르라고 붙여진 게 이름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함께 활용해야 되는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양면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설계한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고 또 이인호 교수님이 지적한 바로 설계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해법을 나올 수 있고 오늘 토론에서 그 부분에 좀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좀 전에 정사무 총장이 말씀하신 어떤 제도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도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는 특히 동의제도에 오늘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이 사전 동의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게 하는 것, 즉 개인에게 문제 해결의 부하를 전부 걸어놓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또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의 형태로 정통망법에 들어온 1999년, 2000년에 시행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초등학교쯤 다니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는 1년에 사이트 한 3, 4개만 가입하면 됐습니다. 네이버, 다음, 옥션, 그리고 리니지 정도만 가입하면 됐거든요. 그러니 1년에 뭐 개인정보 동의를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나 신발도 이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물 인터넷과 뭐 이제 모든 것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면서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텐데 아무리 적게 잡아 1000개 이상의 서비스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그 1000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동의권을 일일이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을 여러분 본인이나 엄마나 아내보다 또 남편보다 더 잘 알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의 내용이 많아지는 거죠. 사전 동의 원칙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다시 동의를 받는 게 불편하고요. 그렇게 뭔가 항목이 추가될 때마다 동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1000개 곱하기 1년에 1000개씩 동의를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동의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의를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개인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라는 설계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대안은 마침 정부가 일정한 기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국가가 만들어서 개인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보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가 이 설계대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의 손가락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피해를 입었으면 고소를 해라. 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해법은 마치 공정거래법에서 해결하는 기업 지배나 불공정 거래나 또는 소비자 보호처럼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계약 관계인 이용약관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강하게 개입을 합니다. 개인의 손에 맡겨두지 않아요. 그리고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배포하거든요. 이렇게 책임을 맡은 부서가 적절한 활약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저는 지향해야 된다고 보고 일종의 개인정보 보호의 공정거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마지막 토론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좋은 얘기를 이미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해야 되는 것들을 어제 이제 질문지를 14개의 질문을 받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이미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렇다고 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통과가 어떤 분들은 그냥 통과될 거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통과 요원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부 부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입장입니다. 모든 공을 다 국회 탓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개인정보 활용도 안 되고 보호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다 국회 탓이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법이 딱 통과되면 그때부터 과연 정부가 발의했던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느냐 본래 목적에 맞춰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2013년부터 빅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계획이 수립되고 공표돼 왔습니다. 2013년, 2018년, 2019년 올해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1조 이상의 예산을 쓰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이나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률은 10%도 안 됩니다. 2013년부터 그렇게 예산 쏟아붓고 정책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10%도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정부가 이거는 정책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항상 이제 정부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핵심이 오늘 주제인 이제 사전 동의 또 포괄 동의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동의 우리나라 앞에서 사전 동의가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태 조사를 해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고 동의하는 게 30%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30%저 너무 궁금한 게 그분들이 과연 그거 다 읽고 동의했을까? 그 30%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도 그냥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를 연구하는 학자인 저도 그냥 하는데 이 동의에다가 모든 개인정보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기본적인 제도 설계는 이건 정보 주체 권리 보호도 아니고 개인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반쪽짜리 규범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페이스북 쓰시고 구글 쓰시고 다 거의 하루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 이용량이 지금 제일 높은데 여러분들이 국내 어떤 이런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뭐 효력은 50%도 안 미치는 규범이다. 근데 이 규범을 가지고 지금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법이 설계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무총장님께서 재언을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다. 대안이 뭐냐 그럼 항상 대안이 없이 문제만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태원 이제 개인 정보의 어떤 공정한 그런 이게 공정 거래, 공정 이용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도 거기에 한 부분 더 나아가서. 정부와 어떤 자율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이제 같이 작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는 어떤 자율적인 의사정책 기구가 인증한 지금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인증제도가 있는데 인증한 개인정보 처리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괄 동의를 허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법안이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질문지에 의해 받은 법안에 의하면 포괄 동의를 그냥 완전 폐지인데 지금은 포괄 동의 선택 동의 제도죠. 그러니까 필수 동의 선택 동의 제도죠. 그것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라라고 법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그러면 필수 정보에 대한 동의, 선택 동의 이렇게 이제 나누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는 모두 다 그거 준수해야지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저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 사전 동의 없이도 먼저 자기 이름이랑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다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회원 가입 이전 단계에서. 그리고 뭐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당연히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을 구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마치 필수 동의, 선택 동의인 것처럼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라라는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필수 동의, 선택 동의인데 반드시 그것만은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역차별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우선적으로 고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박성중 의원님은 포괄 동의를 가능하게 하자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도입된다면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못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 없는 동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중간 단계로서 제안을 한다면 일정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서 포괄 동의를 가능하게 하면서 그 포괄 동의 굳이 필수 동의, 선택 동의에 유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제 증거로서 드러나게 된다면 전면적인 포괄 동의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도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규범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국제적 수준보다 너무 압박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나이브해서도 안 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체계를 가지고 가야 사실은 해외의 어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한테도 준수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께서 적절히 시간도 안배하시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제 매번 해보면 어떤 질문보다는 아까 14개 질문을 제가 한 3꼭지 정도 줄여서 하나하나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또 이제 답변을 섞어서 다 해주셔서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고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막 쓰자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분법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론자, 활용론자 이렇게 이분법을 해서 이제 개념 규범화 해버리는 거죠. 근데 뭐 저는 많은 분들이 활용주의자로 이제 찍혀서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그런 방법상의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인호 교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나머지 분들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용어 단어가 갖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권이라는 개념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단어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라. 그다음에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는 분리 보관해서 따로 보관해라. 암호화해라. 만약에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보 주체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노력을 해라. 등등을 통하여 이렇게 안전한 관리 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정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죠.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동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갖는 힘 때문에 우리는 이인호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보호 이꼬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이콜 바로 동의의 보호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그나마 있는 동의제도까지 만약에 완화된다거나 폐지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보호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또 지나치게 남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의만으로 이런 모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안전핀으로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형식적 동의 이외에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면 많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동의라는 형식적 안전장치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여러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인지 아니면 말을 너무 어렵게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말이 길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오늘 주제하고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과 같은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형법학자들한테 아니 왜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문제의식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형법학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형법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공익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어느 단계에 판단이 됩니까? 판결이 확정돼야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적시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이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익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유죄 무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검찰 경찰이 고발되는 단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야 네가 재판을 통해서 확정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없애야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의제도 역시 동의만 했다라고 해서 이인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적법화된다. 그러면 그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전부 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그리고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제는 마무리 시간으로서 그러면 중간중간 말씀은 주셨습니다만은 해외 제도를 포함해서 우리 동의 제도를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고 이기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또는 반대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접어두시고 어떻게 하면 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동의제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은 이제 김영경 교수님부터 이렇게 올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 발언 자기 결정권을 저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먼저 하시고 싶은 분부터 말씀을 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자기 결정권을 저는 우리 사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인식을 먼저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 함께 물론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회 의외로 상당히 지금 개인정보는 누구 거냐라고 물으면은 정보 주체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누구 거냐라는 말 자체가 질문 자체가 잘못됐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정보는 누구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배타성이나 경합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나의 것 아니냐, 나의 인격의 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거래에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모든 개인정보가 데이터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보 주체의 것이다. 그래 정보 주체가 컨트롤한다. 그거는 현실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보 주체는 그 정보 처리자가 컨트롤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역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권을 줘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지 정보 주체가 컨트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은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특히 4차 산업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참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심지어 전문가들도 저도 민법 교수나 심지어 헌법 교수하고도 논의를 해봐도 개인정보는 자기 것이다 이런 사고가 상당히 짙습니다. 이게 유럽의 영향 같기는 한데요. 물론 유럽과 미국의 그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 태도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유럽에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조금 뭔가 잘못된 이해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우리 동의 제도를 없애는 게 동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내재하는 본원적인 권리입니다. 네, 그런데 동의의 의미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는 오히려 내가 동의를 해줬을 때 그 정보 처리의 위험성을 내가 스스로 인수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위험성이,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수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수를 나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게 동의 처리를 하면은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우리 법제 안에서 동의 처리권은 유럽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만 이제 우리가 동의를 이해하는 방식이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가진 문제고요. 동의가 합법성의 한 요소일 뿐인데 그걸 전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규범적으로 저희들은 그게 막혀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걸 위반했을 때는 심지어 우리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막강한 형사처벌로 처리를 합니다. 의유를 합니다. 이리 되면은 겁이 나서 누구도 동의 안 받고는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저희들 경우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영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죠. 동의사항을 변경할 때마다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항을 변경할 때마다 고지사항을. 그 다음에 우리 법에 보면은 희한한 게 그 고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동의를 받을 때만 고지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만 원칙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동의 없이도 여러 가지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때는 고지를 그럼 안 해줘도 되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을 관계를 맺을 때도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계약 체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 법에는 보면은 고지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의에 지나치게 모든 걸 그냥 다 부담을 지어놓고는 정보 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정밀한 체계를 갖추지 못해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야 되고요. 이거는 형사처벌을 하는 나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또 유럽에도. 근데 특히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 처리에 대해서 법에 정한 룰을 위반했을 때 1차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렸는데도 시정을 안 한다. 그때 형사처벌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아주 아주 불법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 수집하거나 또는 처리할 때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친고죄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제3자 제공을 동의 안 받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것은 4차 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는 삭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유럽도 다 인정이 되죠. 그런데 요건이 없습니다. 행사의 요건이 없습니다. 행사의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항변 사유가 없습니다. 또 예외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럽연합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유럽연합에는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정권은 틀린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정권에 관한 아무런 행사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변 사유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정보 주체한테 무조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나한테 불리한 정보도 전부 삭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정밀하게 설계를 못 했습니다. 그냥 정보 주체의 동의만 받게 하면은 다 되는 것이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적어도 GDPR에 우리가 이제 GDPR에 가장 세계적으로 보호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GDPR만큼이라도 좀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정보 주체도 보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활용의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열어줘야 4차 산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점은 지금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이 사실 제대로 된 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과연 하고 있냐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동의제도뿐만 아니라 전체 보호 체계를 정밀하게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기술의 발전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데이터 경제 시대에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저는 소비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어쨌든 보호가 되지 못해 우리나라의 법제 현실 안에서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좀 독립돼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법제가 조금 통일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국제 기준에 좀 맞춰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조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소비자 단체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활용에 있어서의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경제 시대, 저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이제 사후 규제의 방식으로 이제 전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법제의
그 규정들이 조금 많이 정비돼야 될 필요가 미국하고 사실 비교를 하지만 미국은 사후적인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쨌든 좀 법적 그 기준들이 좀 패러다임이 조금 많이 변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아까 이제 구 변호사님하고 이제 김현경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부분 이제 정부의 인증을 하고 포괄적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 기업들이 거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지키면 다른 부분들로부터는 조금 면책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 이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침해 사고에서도 기술적 보호 조치 같은 것들을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만 준수하면은 그 기업들이 그런부터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기술을 사실 더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의 조금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 어쨌든 전 중간 단계에서 사실은 법적 그 체계를 다 고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조금 고려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동의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이 용어의 어떤 함정입니다. 그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4장에 개인정보 보호장이 들어오는 그 모태가 된 1995년 이씨의 지침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씨의 95년 지침을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번역이고 수입입니다. 그 지침의 원문을 보면 개인의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지침입니다. 즉 목적이 개인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오늘 논의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개인을 어떻게 보호하자는 것인데 어떤 관점에서 그 개인의 에일리어스 어떤 대명사라고 하는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정보들 그 정보들을 국가도 처리하고 민간도 처리하는데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처리하도록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보호라는 목적을 잊고요. 개인정보 보호가 목적인 것처럼 착각해온 게 지난 20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 정보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동의가 없으니까 처리 못하게 합니다.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그 정보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아동의 동의가 없다고 정보를 처리 못하게 합니다. 이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하고 온 거죠. 지금도 오늘 그러한 주객의 전도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아동이 실종됩니다. 그러면 실종아동법에 의해서 지금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부모가 다급하게 112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이가 가출했어요. 아마 뭐 요즘 좀 고민이 많았는데 걱정됩니다. 빨리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경찰이 이동통신사에 지금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현재 위치를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통사가 일단 경찰을 믿고 그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아동의 동의가 없으니까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아동을 찾아서 동의를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웃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2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를 지키고 있어요. 그 정보의 처리가 개인을 위한 것이면 당연히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과연 어떤 제도로 해결되냐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가의 처리와 기업의 처리가 다른 겁니다. 국가는 표준적이고 국민을 감시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관된 어떤 룰이 가능합니다만 민간 서비스는 서비스마다 그 정보의 처리의 필요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많이 하는 요즘 거의 비서형의 서비스는 실제 대기업 임원의 비서처럼 일정을 일거수일투족 목적을 다 알고 완벽한 비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비서로 발전할 건데요. 뭐 네이버 클로바니 카카오 미니니 그럴 때는 내 정보를 전부 털어놔 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일일이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고지하고 동의를 받겠습니까? 당신을 위한 비서 서비스의 역할에 부합하는 목적이라면 포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아서 그 정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려온 포괄 동의 선행, 그것도 동의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동의 배제, 옵트아웃입니다. 이것이 옵트아웃인데 보통 옵트인과 옵트아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오해인 것 같습니다. 즉 옵트인이 포괄적 옵트인 플러스 개별적 옵트아웃이 결합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의 서비스들이 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글이나 기타 페이스북 등등의 서비스를 가입해 보시면 처음에는 바로 그 기업이 제시하는 처리 방침, 우리가 당신의 정보를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프라이버시 팔러시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원클릭 동의를 하고요. 동의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용약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의가 있어요. 잘 보시면 그것도 두 개 하기가 귀찮으니까 원클릭으로 처리해요. 원클릭하고 옆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들어갔죠. 근데 설정 페이지에 가보면요. 프레퍼런시스 또는 뭐 셋업이라는 이름하에 굉장히 자세한 옵트아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는 이런 식으로 동의 계약에 기반해서 처리를 하게 하면서도 한편 국가나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해서 자세한 옵트아웃을 설정하도록 해서 그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에서 또 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조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 이외에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든지 아무튼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라라고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그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필수 동의로 보고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필요 최소한의 동의의 범위에 대해서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고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도대체 어디까지 서비스 받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는 건 다릅니다. 아까도 구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물 인터넷 되면서 계속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까지 서비스를 받을 건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필요 최소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딱 하나의 방식, 딱 필수 동의, 선택 동의 딱 규정해 놓고 기업들한테 다 지키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물론 가이드라인, 정부하는 권고다. 권고이기 때문에 뭐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불안감과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어떻게 기업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누가 판단하냐,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사실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왜 처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는가라고 봤을 때 첫 시작은 뭐냐면 공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개인정보는. 근데 정부가 개인을 어떻게 감시의 수단으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정보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관심 위주로 가고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공권력에 의한 감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이미 거의 중단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사기업과 저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거는 계약의 문제죠. 개인과 사인 간의 계약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강조하고 있지 공권력에 의해서 내 개인정보의 처리가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정부가 어떤 수단으로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처리되고 하는 듯 보이지만 어떤 국익을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집행 권한은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MS 사건에서 봤죠. 이제 MS에 대해서 미국의 정부가 마약 밀수 거래 의의가 있다. 니네가 유통하는 정보 중에 그래서 니네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MS가 얘기했죠. 저희 서버는 아일랜드에 있다. 개인정보 처리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아일랜드에 가서 집행할 수 있는가가 사실 MS 사건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 관할이 없다라고 사실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집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개인정보 처리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롭게 보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만 하면 다 가능합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동의만 하면 다 가능하게 해줬죠. 과연 국민의 개인정보를 타국의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남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권 차원의, 이렇게 공익적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 감독은 지금 너무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정해진 시간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플로우에 계신 분들 한 두세 분께 뭐 코멘트도 좋고 아니면 어떤 분을 지명하셔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서도 김병관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뭐 코멘트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실 여기 워낙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한 1, 2년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패널분들 말씀하신 거를 전체를 다 이해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내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가 동의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작년 연말에 이제 법안을 내면서 동의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고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어렵고 전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으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제 법을 냈고 지금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이제 개인을 보호하는 건지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 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건지가 사실 참 모호하게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라는 게 사실은 개인이 빠지고는 개인 정보라는 건 사실 뭐 정보로서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너무 동일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이제 계속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제 김현경 교수님께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나라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건 필요 없는 정보는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과고 연계되다 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필요 없는 정보, 불필요한 정보는 받지 않도록 이게 뭐 가이드라인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이제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옵트인, 옵트아웃 이런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머리로는 되는데 이거를 만약 법제한다고 했을 때 동의를 받기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그 방향 우리 구태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미국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터넷 사업이나 이런 것들 훨씬 활발하게 되고 있고, 네, 그 옵트아웃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도입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이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절충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께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용어로 우리 시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 말, 개발 이런 것들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는 저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그 기본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전 동의 원칙에 기반한 아주 경직된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과도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생활 비밀 보호법제처럼. 근데 개인정보는 그런 게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이 정보 주체한테 상당한 권리들을 주고 보호권을 주면서 예를 들면 그에 대해서 침해가 있거나 위법한 행 처리를 했을 때 물론 이건 정교하게 이제 법제를 다듬은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저는 민사 손해배상을
세게 물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보다 그 다음에 행정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가장 민감하게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손해배상을 통해서 만약에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방어하거나 옹호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손해배상의 액수가 워낙 낮아서 그런데 만약에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기업에 대해서 권리 침해를 주장해서 저는 미국식의 이런 일종의 뭐 3배 배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이런 배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준다 그러면은 일반 정보 주체가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스스로 방어할 거고 기업들도 자칫하면은 기업의 상당한 손해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정부가 나서서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정부 주체한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구제 체계를 갖추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제도적인 제안을 한두 가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김병완 의원님께서 입법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동의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제 우리는 보호해야 될 대상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 본질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 보호권이 형법상 나누는 뭐 사생활의 영역에 있느냐, 그러니까 개인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3등분 하는 이제 방식을 여기다 적용해 본다면 개인적 법익입니까, 사회적 법익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절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일정한 국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어 개입하고 있는 이유도 이게 완전한 개인적 법익이라면 개인이 그 보호권의 발동 여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진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이런 것들은 개인이 국가의 보호를 개시를 요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게 고소권이에요. 친고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더라도 개인이 스탑시킬 수가 있어요. 중단시킬 수. 모욕죄는 자기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가 있고 수사가 개시됩니다. 성범죄들도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개인정보권은 국가가 개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보호를 발동시킵니다. 사회적 법익이 강한 거죠. 이거 사회적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사회적 재산으로 보는데 자기결정권이라면서 동의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가 이걸 사회적 재산으로 보고 사회적 가치로 보고 사회적 법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개인 정보권을 또 개인적 법익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측면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동의제도로 풀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입법에 청구하시면 좋겠는데 동의제도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즉 옵트인 방식으로 할지 옵트아웃으로 할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돼. 그게 개인정보의 개인적 법익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세한 고지사항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일일이 보고서 사전에 동의를 하겠다. 사전에 개별적 동의를 하겠다를 원하는 개인한테는 그 화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포괄 동의로 가겠다 하면 전체 선택을 눌러서 그냥 넘기게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정보에 예민하신 분 나는 이 기업은 불안해가지고 유출 사고도 있었고 해서 내가 일일이 통제하겠다 사전에 일일이 통제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개별적 옵트인 화면을 요구해서 보여주게 하고요.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 나중에 내가 옵트아웃 하지 뭐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포괄 동의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면 되니까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거죠. 왜 동의 방식을 국가가 강제합니까? 그건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아까 이제 해결 방식 그리고 집행이 잘 돼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정사무총장 말씀하신 것과 관련있는데 지금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할 때 이용약관을 표준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걸 동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지금 20년 동안 이런 일을 안 해왔어요. 그 이유는 출발점에 법에서 동의받으면 면제가 되기 때문이죠. 동의제도로 한 줄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정통방법 22조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놓고 그냥
개인에게 맡겨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개입 활동을 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면 개별적인 심사를 통한 시정 명령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개인이 신고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보호권을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어떤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아까 이제 옵트인을 포괄적 옵트인을 전제로 한 거죠. 이용약관이 지금 그런 식으로 심사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친 것 같다고 조사를 하고 기업하고 뭐 동의 명령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고요. 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행정처분하면 기업이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서 대등한 민사형 법정에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것이 쌓이고 판례가 되어가지고 사회적 표준이 되고 이런 과정을 지난 20년 동안 거쳐왔다면 우리는 지금 상당한 사회적 재산, 동의제도의 합리적인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막 우리 김병관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동의 제도의 개선이나 형사처벌의 완화 또는 폐지를 바로 곧 개인정보 보호의 후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설득하고 인식을 바꾸어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아침에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또 인식이 성숙된다면 언젠가는 처음에 잘못된 설계가 다시 제대로 설계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도 열심히 설득하고 전도하고 다니겠습니다만은 오늘 플로에 계신 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설득하고 전도해 주시는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